4조 원이나 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골고루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여의도 사사건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사 집무실과 저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하시는데 지금 심정 어떠신지요?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까 최대한 압수수색에 빨리 또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휴대폰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검찰이. 네. 부인 김혜경 씨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4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대였는데 4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압수수색이 지금 좀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질문 이겁니다. 이 지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근데 이번 압수수색이 좀 사실은 시점상 보면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그 김혜경 씨가 썼던 전화기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임의 제출도 거의 경찰 수사 종료 단계에서 요구를 한 데다가 검찰도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사건을 결론지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일단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의 일상적인 조사 활동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최대한 네.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압수수색을 했을 때 망신주기 수사다 이렇게 이제 즉각적인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던 것에 그때보다는,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돼 보이고 둘 중 하나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저 휴대전화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찾았고 압수수색은 뭐 수사상의 절차이니까 하는 거다라는 네. 의미일 수 있고 또 이미 휴대전화를 찾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 자체로서 아까 모두에 이제 오프닝할 때 얘기했듯이 여론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정해진 절차대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지사가 초기에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을 많이 보였지만은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요. 일련된 목표가 있다. 일련된 움직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소위 지금 거론되는 뭐 트위터 누가 썼고 말고 그것을 뭐 감추고 은폐하고 이런 정도의 잡범 수준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네. 결국 정권과 맞서는 대권 주자 또는 정치범의 위치까지 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오늘 보여준 약간의 대범해 보일 수도 있는 박 의원님 주장대로 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지사가 이제 목표를 정했다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손실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만 법리적으로 첫째로 도지사직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정치 갈등의 피해자인 것 같은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으로 이제 모든 그 행동을 정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잡범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범 구도로 가려고 한다. 그 말씀은 어제 박지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정말 대통령과 친문 진영과 대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자 구도로 갔으면 하는 탄압받는 구도로 갔으면 하는 게 아마 이재명 지사의 생각일 거다 이런 분석하시던데 비슷한 맥락이네요. 저는 네. 비슷하다 보고 네.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야권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이 정도의 예를 들어 문제란다. 뒤에 나중에 나오는 정신병원 문제 이런 것과 다르게 네. 이 해경 김 씨에 대한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과되는 문제입니다. 선거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명예훼손건도 있고 한데 네. 여권 내에서 발생했던 건이라 하면은 전해철 의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웬만해서는 묻고 가는 분위기고 뭐 대통령께서도 만약 이 발언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언급되시면은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있는 거 아니냐 항상 뭐 선거 치르다 보면 뭐 양념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지사도 초기에 약간 움직임을 그렇게 보였었어요. 도정에 충실하겠다라는 모습 보였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나를 안 놓아주네? 네.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만의 다른 해법들, 아까 말했던 그런 방향성들을 찾아나가는 걸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군 김 씨 오늘 휴대전화 찾는 건 이것도 거기 형님 강제 입원 관련해서도 네. 검찰이 지금 다음 주쯤이면 늦어도 다음 달 한 10일경까지는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네. 만약에 기소가 되면 민주당은 고민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지금 이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해서 기소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차원이 자 다른 이제 얘기입니다. 재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죠. 기소가 되면 그리고 네.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소 유지의 자신감, 그러니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문준용 씨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자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즉 김혜경 씨 이 사건과 또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둘 중 하나라도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데 이미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선을 그었어요. 탈당은 없다. 네. 설사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만약 민주당에서 나를 출당시키려면 시켜라.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그런 피해자 이미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면 초과인데요. 사면 초과에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기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거고, 네. 자기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것은 이재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구도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논의를 그리고 저희가 할 이게 이야기가 많아서 네. 우선 재판 간단하게. 구도로 네. 가게 되면요, 네. 이 판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여지가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 수사를 보면요, 특이했던 게 사실 트위터는 익명의 공간인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치 활동하다 보면 저를 욕하는 많은 글들이 트위터에 게시된다 하고 허위 사실이 그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사나 이런 거 의뢰했을 때 경찰이 트위터는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찾자는 궁차사라는 거대 모임이 꾸려지고, 네. 물론 유력 대선 주자의 건이긴 하지만은 이정열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로 굉장히 있죠. 의외의 건으로 가게 되고, 예를 들어 김혜경 씨가 맞다고 했을 때 김혜경 씨가 어느 방송 토론회나 아니면 이런 곳에 나와서 후보 부인 자격으로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발언들이겠지만은 본인이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공직선거에 지장을 줄 만큼의 사회적 파급력이 생기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이 의원 말씀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될 것 말씀 중에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의원 말씀은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물론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트위터 건을 다루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통 알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명이 곧 바로 찾아지는 것들은 수사를 빨리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도. 네. 그 말씀은 민주당이나 이른바 친문 진영이나 지금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 그룹이 이것을 좀 동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거기는 뭐 강력하죠. 뭐 겪는 이 지사 공짜사라고 하죠. 입장에서는 네. 왜 나만 이러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 네. 있는 그런 정도의 수사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긴 합니다. 네. 예산심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파행입니다. 합의된 지 며칠 만에 어제 또 멈춰 섰습니다. 세수의 결손 4조 원 정도, 지금 부가세 깎아주고 특히 유류세 깎아주는 거 한 4조 원 정도 펑크 나는데 이거 어떻게 채울지 갖고 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예결위 심사를 파행시킬 만한 이슈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야당도 동의했던 바거든요. 네. 그게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고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내년 예산에서, 내년 세임 예산에서 이제 지방 재정분이 커지면서 발생한 사실은 세수 변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에서 변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결손처럼 보이는 건데 아직 세입 규모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여전히 기재위에서 세법 심의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출 예산도 지금 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거의 다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예산 심사 진도가 한 60%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머지 심사를 하면서 지금 저 4조 원의 세수 변동분은 네. 충분히 조정 가능한 그 정도 규모라고 보는데 이걸 당장 그 세입 규모도 확정 안 됐고 세출 규모도 확정 안 되는데 정부한테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자기 모순 아닌가. 심사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답을 내라고 심사를 안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몽리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유류세로 인한 4조 원 결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슈로 부각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여야 관계가 대립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탄력 근로제에 관해서도 합의됐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의당을 제외한 4당 간의 합의였지만은 합의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랑 이렇게 해서 그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지금 뭐 정개특위라든지 여러 사안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뒤집는 모습들 보이면서 네. 사실상의 총체적인 국회 파행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에는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들을 살펴보면요, 야당 무시가 근본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전국을 타개하려 그러면은 네. 여당이 한 차례씩 실타래 하나씩 이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아주 기대가 많았고 여야 정의라는 협의체 신설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여야정 모아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하는 이미지는 다 챙겨가시고 지금 와가지고 정책적으로 합의된 사안들은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야당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하나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게 남북협력기금 1조 1,000억 원인가? 그렇죠. 네, 관련인데 여야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북한에 퍼줄지를 모르는 그 예산을 우리 야당이 어떻게 깜깜이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남북 경협 예산은요, 비공개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남북 경협기금 관련된 예산들은 아직은 소유해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그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할 생각이고. 자, 두 분의 의견이 가장 다를 부분 같습니다. 일단 어디다 쓸지 공개라는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입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예산을 1조 2천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쓰진 못했지만요. 그러면 그때도 퍼주기를 한 거냐는 거죠. 그때도 유엔 제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라는 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는 거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한층 진전됐잖아요. 이제는 쓰일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년도보다 일부 증액해가지고 1조 1,000억 원 정도 편성하겠다는 건데 이걸 마치 뭐 퍼주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또 왜 공개 안 하느냐?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 경협 사업이 모두가 세부 항목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당장 내년도에 뭐 철도, 도로 이런 남북 간의 그 경협 사업에 말하자면 착공 예산 예를 들어서 뭐 네. 측량하고 이런 정도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확정할 수 없어서 공개할 수 없는 건데 마치 이게 무슨 비밀주의에 붙이고 북한에 퍼주기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대북 제재 풀리면 뭐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일단 뭉칫돈으로 예년에 잡아뒀던 그 예산을 일단은 좀 잡아두자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이제 남북 경협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잡아놓고 이제 못 쓰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언급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 비준할 때도 보면은 이제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이 예산을 쓸 때가 왔다 봅니다. 네. 쓸 때가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날림으로 속된 말로 이제 심사했던 것들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건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네. 아니면 세부 항목도 다 모를 수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판문점 비준 선언할 때 이제 부속서로 갖고 온 것들이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도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 추산했던 것들이 1, 2천억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따라오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좀 더 국회가 네. 본문에 충실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뭐 장제원 의원님 말한 것처럼 무조건 아니다 이런 데까지 바른미래당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년에 잡아뒀으니까 1조씩 네. 이번에도 잡아두고 다음에 그 돈을 진짜 쓰게 되면 대북 제재가 풀려서 대북 제재 안 풀리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풀려서 쓰게 되면 야당이 그때 또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될까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언급했던 사업들 몇 가지 예를 들어 뭐 경호성 철도 연결이라든지 명시적으로 되게 제한된 범위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남북 경색 관계가 좀 풀리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열거해놓고 최대한 심사하자는 것이 지금 야당 입장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네. 정부나 여당에서도 그 정말 깜깜이 예산 어디에 쓰일 건지 하나도 밝힐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대강의 이제 항목들은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라는 거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엔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쓸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쓸 수 없는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내년에 얼마 정도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조차도 불확실해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세부 예산을 가져오라는 거는 그건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근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하면서 우리 소위 알박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뭔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끝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더 따라온 예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놨으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네. 대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자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뭐 철도 연결 사업만 하더라도 뭐 러시아 측 자료 보면 20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드는 예산과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면 계약금만 보고 아파트 사는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중에 중도금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고 다 따져가지고 사야 되는 것인데 좀 계략적이라도 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평화 체제, 뭐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 풀리면 1조 아니라 10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대북 사업을 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경수로 사업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간에 매몰된 비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상황에서 펼치는 데 대해 가지고는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경수로 사업엔 우리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미국 돈도 많이 그러니까 들어갔고. 가서 몇 조 원씩 떼이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좀 국회에서 예.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좀 설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셔야죠. 자유한국당 그 장제원 의원 설득할 자신은 제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서 정개특위 이야기도 하셨지만 예. 선거구제 총선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냐 이 제도를 바꾸려고 지난 국회가 늘 말만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야 3당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이거 안 받을 거면 예산은 심사 못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42%의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관철되기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개혁하면 선거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본다. 의석을 많이 손해보지만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정미 대표와 저희 세 사람은 이것을 평양합의라고 부르자.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시간 낼 때마다 대통령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십사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알아야 고치죠. 그죠? 네. 정의당은 원래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 하자고 해놓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슬그머니 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 이러면서 조금 후퇴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과 그동안의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네.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네. 뭐 그건 저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와서 슬그머니 연동형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그냥 권역별로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의 비례대표제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국회에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47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가 300석이면 총 의석의 이 의석을 배분하고 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세어봐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보다 모자르면 그걸 비례로 채워주고 네. 득표율과 같거나 혹은 그걸 초과하면은 비례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따로 국밥식 제도가 아니고 네. 지역구 당선 수와 이 전체 의석 수를 연동시키자.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지금도 47석의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특히 많죠. 네. 네. 우리가 정당 투표해서 거기 지지를 받으면 그 득표 수만큼 비례대표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47분이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 이게 지금 원래 합의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빼고. 네.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네. 지금 나머지 야3당이 네.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그만큼 이제 사표를 줄일 수 있고 민심 그대로 사실은 국회의 의석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지금은 제도라는 거죠.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만약에 이제 의원수를 늘리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의원수를 300명으로 한정을 한다면 네. 늘리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비례로 뽑힌 의원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선관위에서 2015년도에 권고한 내용에 보면 네. 200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까지 늘리자. 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자. 그 경우에 정의당이 10%를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득표를 한다면 300석 중에 10%인 30석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역구에서 5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네. 그러면 비례로 정의당에게 25석을 네. 채워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연동형을 할 수가 비례대표제를 없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정리하면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 지금 비례로 47명 뽑는데 정당 투표로 네. 네. 그걸 100명까지 늘리자. 네. 그런데 다 이렇게 하기로 민주당은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놓고 이제 이해찬 대표는 뭐 100석까지는 못 늘리고 지금 한 47석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리거나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하자 이러면 이제 비례성이 후퇴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 숫자 문제가 아니고 연동형을 하지 않겠다. 지금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 그러거든요. 네. 비례대표 숫자를 정해놓고 따로 뽑는. 그리고 따로 뽑는 거죠. 네. 정당 득표율을 이 숫자에다만 대입을 하겠다. 전체 의석이 아니고. 네.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가 기존의 당론과 대통령 네. 공약을 지금 뒤집는 말씀을 하신 알겠습니다.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50%의 정당 투표를 얻었다면 정당 지지를 얻었다면 150석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150석이 지금 민주당 뭐 지역구에서도 150석 올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네.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얻는 의원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 지지율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좀 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의 여당 상황도 이제 하락세가 가시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민주당이 강세인 어떤 호남 지역구나 수도권 일부 지역구의 우위를 바탕으로 네.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정치인들이 말하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입시 제도를 학부모랑 학생들한테 결정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들 무슨 제도가 좋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는 결론이 좀 쉽게 나긴 어렵고요. 네. 다만 지금 아까 뭐 정동영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이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국가와 미래를 위해 가지고 결단 내릴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이해찬 대표에게 용단을 요구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지금 영남 지역구와 수도권 지역구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도권 지역구의 일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비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에 가까운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영남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박 세력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했을 때 지금 의석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채호 의원이 워낙 뭐 쉽게 비유를 잘 하시니까 네. 왜 지금의 선거구제 말고 네. 뭐 선관위도 고쳐라고 했잖아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할 때 지역구를 바라보고 특정 지역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네.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면요, 전국적으로 진보 정치에 대한 고른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제 저랑 저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공유하고 있는 고르고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더 자신감 있게 저희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돌출된 한 지역에서의 우세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소위 우리는 지역 기반의 정당들만이 유리한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왜냐? 네. 제가 봤을 땐 영남에 사는 예를 들어 진보 지층과 호남에 사는 진보 지층의 의견이 괴리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영남에 사는 개혁 보수와 호남에 사는 개혁 보수 생각이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인데 지금은 지역색 때문에 네. 저당을 찍으면 당선되긴 할까? 이것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본인들의 사상과 다른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네. 이건 우리 헌법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진보 진영표나 호남에 있는 보수표도 이게 하면 사표가 돼버리니까 심지어 49%가 지지해도 51%를 얻은 사람이 당선돼 버리니까 49%의 표는 전부 사라져 버리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면 이 49%의 표가
유의미하게 의석수로 연결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난 총선을 예를 들자면요. 민주당이 총 득표를 보면 정당 득표를 보면 26%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 의석수는 41%를 점했어요. 이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 지지보다 의석을 더 얻은 거고. 근데 좀 다른 그 케이스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40%가 넘는 정당 득표를 얻었는데 부산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2명 낸 거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현행 이 선거제도라는 것은 정당이 얻은 우리 대의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고 정당이 대표성을 갖는 제도인데 정당이 얻은 의석수만큼 고르게 이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이제 정당 정치의 왜곡 또 대의민주주의의 왜곡, 민심의 왜곡이 발생하는 제도고 결국에는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제 바꾸자는 게 대체적인 그동안의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였는데 지금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킨다 했는데 양당 정치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로 해서 지난 선거에서도 훨씬 유리했단 말이에요. 득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득만 본 건 아닙니다. 영남 같은 데서 손해를 많이 봤죠. 손해 본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제도로 지금 현행 제도로 민주당 입장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당이나 당리 당략이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 정치이긴 하지만 또 긴 호흡에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혹은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바꿔야 될 이제 그런 과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걸 위해서 대연정까지 제안을 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설사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2차례나 공약을 했는데 지금 여당이 아직도 1년 4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서 유불리를 이렇게 성급하게 계산을 해서 기존의 당론과 공약을 뒤집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의석을 얻으리라는 건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해찬 대표께서 뜻이 바뀌신 이유는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사실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재 통합 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 제도만 개혁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3지대로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보수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정략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제 보수 통합이나 야권 통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지나니까 다시 말을 바꾸는 거 보여가지고 상당히 국가의 큰 제도를 앞에 두고 너무 당리 당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감히 좀 가하고 싶습니다. 이 최고위원 말씀대로라면 보수 통합은 좀 어려워지나 보죠,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소선거구제나 아니면 중대선거구 고착되게 된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보수 통합 하자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흘러갈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르고 낮은 지지율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